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 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이렇게 또 추운 날은 새벽부터 와주시면은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장 또 어떻게 준비를 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이슈부터 공개해봅니다. 오늘의 이슈. 네, 반도체의 이제 뭐 황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CEO, 그의 입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30분쯤에 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장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기대감이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이제 포인트는 신규 수요가 나올 것이냐가 되겠죠. 뭐 블랙웰 정도의 수요는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블랙웰의 속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신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로봇을 포함한 엔비디아의 후속 모델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이번 젠슨왕의 키노트를 앞두고 뭔가 쌓여 있는데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CES에서 그 주요 인사들의 키노트가 시장에 어떤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거나 강력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었나를 되돌아보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노트에서는 대부분 큰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기대가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CES라고 하는 큰 키노트에서 아마도 뭐 앞으로 AI 시장의 뭐 큰 방향성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어떤 역할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큰 담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우리가 뭐 기대하고 있는 뭐 신규 수요, 뭐 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얼마나 뭐 늘어날 것 같으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너무 기대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이틀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난 연말에 완전히 소외됐었단 말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반등 아닌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기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현주 전문가님은요? 어제 뭐 SK 하이닉스의 종가 마감을 좀 보고 뿌듯했거든요. 와, 대단했어요. 네. 뿌듯하시죠, 앵커님? 너무요. 네, 뿌듯했습니다. 네. 저는 뭐 박상재 앵커님은 정말 고생해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네. 잘 된 것 같고 그 내용이 익슨 뭐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어제 CES 2025에서 결국은 HBM3 16단을 발표를 했거든요. 뭐 좀 시기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좀 노리지 않았나. 뭐 회장의 오도가 있었겠죠. 다른 뭐 사장님이 발표를 하시긴 했지만 그의 연속성상으로 오늘 이제 젠슨왕이 곧 이제 뭐 10시 반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있을 텐데요. 내용은 뭐 지엽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AI 반도체 혁신 비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이 앞서서 언급드렸던 미래 수요 전망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죠.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 엔비디아가 어느 만큼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굳이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수요가 급감하거나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아주 급나가는 이런 형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속속들이 좀 대안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AMD의 제가 그 칩을 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SoC 시스템온 칩을 보시게 되면 남성분들은 탄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락앤락 통 크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 수급 정도가 유입되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일단은 국내 정치적인 지역적 변수가 있으면서 낙폭과대 반등은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주가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어제 지금 종가 마감된 것이 갭 상승하면서 149불에 마감이 됐거든요. 신고가 언저리가 152불입니다. 결국 이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는 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실적 대비 뭐 과한 평가 내지는
뭐 다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매그니피션트 7의 주식들이 올라간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더더욱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최근에 정책 효율부 수장이 되고 일론 머스크의 올인 어떻게 보면 투자가 지금 성공을 거두면서 주가가 많이 갔단 말이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주도력 부분인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152불부터 거의 127불 언저리까지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모습 잠깐 비춰주시면 결국은 답이 나와 있는 쪽인데 세스 2025에 따른 모멘텀 반등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젠슨왕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지는 뭐 SK하이닉스와 TSMC의 삼각 동맹 체제에 대해서 굳건히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갖고 있었던 GPU 외에 쿠다라는 플랫폼 또는 로봇에 대한 진출 의지를 좀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실생활의 여러 지엽적인 접목 요소들을 젠슨왕 CEO가 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이 가장 탑이다.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단기 훈풍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문제는 이것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 딱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단기 랠리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젠슨왕이 혼자 나올 것인가, 이 누구와 함께 나올 것인가. 여기에서 누구는 로봇입니다. 뭐 앞서서도 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로봇계와 같이 또 이 등장을 한다거나 트럼프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한껏 달아오를 수도 있는데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로봇 관련주의 추가 반등, 엔비디아를 비롯한 IT 종목군들의 추가 네. 반등까지는 뭐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서 뭐 엔비디아는 뭐 정고점이 눈앞에 있으니까 뭐 돌파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뒤이어서 다 뭐 정고점 돌파하는 그런 뭐 파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그 차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의 차이가 아니라 양사의 차이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엔비디아는 소위 이제 그 IP만 있는 거죠. 기술적인 어떤 설계도 이런 것만 갖고 다 누군가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로봇? 뭐 할 수 있겠죠. 누가 만들어줄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테슬라는 어떻죠?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테슬라 자동차 그의 모든 것들을 미국의 공장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소위 메이크 아메리카와 가장 결부되어 있는 회사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를 그 트럼프 당선자 당선 이후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추가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한들 그걸 또 외국에서 다 만드는 것이라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커니 하면서 이걸 만들어줄까? 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하면 결국은 뭐 협력할 그런 협력업체는 제대로 갖추고 있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 반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열려 있는 정도. 그래서 뭐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모멘텀을 탄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추가 상승을 뭐 누리는 정도,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 이 반도체 쪽에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괴리율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과 국내 시장과의 뭐 정치적 변수 차이가 좀 있었고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마 오늘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일 아마 내일 자료를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일단 그 뭐 통화 정책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환율 차이도 각국이 있는 편이고요. 주식은 어떻느냐?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초반까지 중반까지만 해도 선진국 증시, 미국 증시, 하다못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신흥국 증시, 개발도상국 증시까지 모두 고공행진했고요. 대한민국만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선진국 증시들도 다 떨어졌어요. 뭐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모멘텀이 되었건 실적 기반이 되었건 고점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 종목들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어제 언저리까지 200원 부족했죠. 넘어서서 24만 원 언저리까지 단숨에 줄다름질 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속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 구정이나 트럼프 당선 취임 이전까지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모멘텀 타고. 근데 그 전까지 도달 못한다면 어려워진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HBM4 결국은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HBM3 16단 공개라고 저는 보여져요. 준비된 대기 수요, $1 환율의 하락, CES 2025에서 준비된 HBM3의 16단 공개. 그러면 이제 마지막 퍼즐은 HBM4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장악력, 주도적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뉴스 플로우들로. 그래야지만 박스권 상단이 돌파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도 단기 반등 랠리 정도다. 여기서 이제 정치 변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국내도 조금은 갭 차이로 좁힐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전략과 단기 전략을 좀 다르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제품의 HBM 수요에 대해서도 젠슨항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냐. 다른 데는 이미 러브콜이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도 계속 러브콜을 보낼 것이냐. 이러한 코멘트 정도. 뭐 우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분명히 경쟁을 시킬 거예요. 아마 젠슨항 입장에서는 그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삼성전자는 빼고 SK하이닉스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코멘트 정도에 대한 앞으로 HBM 수요 전망, 이런 부분들은 좀 올해 한 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연초 모멘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 더 드린다면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브로드컴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어제 폭스콘 있었죠. 실적들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 급증인데 브로드컴, 폭스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실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반도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과연 김민주 전문가님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가 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되는데 결국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 제 전략의 실패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라면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선 방산 정선이 워낙 좋은데 결국은 눌림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접근이 불허하고 이 세 섹터로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점 돌파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아 있고요. 단지 과대낙폭 반등 구간에서 먼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어날 때 지수 반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크기 높이 정도거든요.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뭐 트럼프 당선 취임 이후에 네.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한 해는 반도체 큰 결에서 지류들이 좀 나눠질 수는 있지만 로봇이나 뭐 AI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부분은 나눠질 수 있지만 네. 올해 하나도 여전히 좀 장악 요소를 반도체 파트는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CES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고 오늘은 젠슨항 CEO 기조연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번 주에 CES가 아마도 마무리가 될 것인데 어제 상당히 좀 이슈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죠.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양자 로봇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김 이사님 매력도 순으로 지금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어디는 금방 꺼질 것 같고 어디는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 일단 양자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뭐 강한 의문을 품고 있고요. 당연히 뭐 언젠가는 될 기술이겠죠. 뭐 그걸 뭐 누가 개발할지, 그다음에 그때는 또 누가 주도할지 정도는 뭐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뭐 대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나 국내 시장에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나 과연 양자 컴퓨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군들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물음표 100만 개가 찍혀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먼저 사라질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전 세계 암호 체계는 모두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컴퓨터를 하나 들고 있으면 뭐 전 세계 금융망 다 폭망이라는 건데 그게 뭐 당장 나올까? 두 번째, 만들면 가격은 한 대당 뭐 몇 억 원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인가?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뭐 시세야
어느 정도 돈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뭐 급등락은 여전히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움직이는 산업의 트렌드가 되기까지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하나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명이 바보 컴퓨터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이기는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의 결과가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기술 수준인데 현재 그게 몇 년이 지나서 발전했다고 해봐야 갑자기 뭐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가격은 이렇게 수백 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잘 수익을 보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종목군들 IT 부품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IT 부품의 일정 부분의 반등은 저는 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일정 부분의 펀더멘탈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과하게 반영했던 마이너스 펀더멘탈을 적어도 제로 수준으로 좀 올리는 그 정도의 반등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랑 로봇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소프트웨어하고 로봇은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로봇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하드웨어가 정말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업체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구현하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력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전지의 추가적인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는데 한 2분 움직이면 멈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많은 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많은 관절이 작동하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진을 하면 거기에 대량의 배터리를 붙여봤자 무거워서 못 걷거나 아니면 가벼운 배터리를 달면 한 2분이면 멈추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의 방향성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로봇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현재 구간에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중에서 넘어야 될 한계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더불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 칩 쪽, 이쪽이 그래도 좀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이 AL 소프트웨어, 로봇 양자 이 정도 순으로 좀 매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체크인 리포트. 오늘 3개의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DS증권에서는 매도 공백과 함께한 ISM 반등, 미국의 경제지표 자세한 분석인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서는 자동차 쪽 리포트입니다. 요즘 시장 좋은데 자동차 섹터가 영 부진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NH투자증권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요즘 엔터도 좀 잠잠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킥플립 드디어 데뷔. 이 데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리포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볼까요, 김 이사님? 네, 일단 첫 번째 리포트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동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올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계속 긍정적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일정 부분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주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 그 다음에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줄어드는 성장률이 올해는 제로 수준으로 혹시나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가 중금리 이상으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미국 시장에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자동차 종목군들도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해야 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JYP는 아까 앞서다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고연차는 너무 잘하고 있죠. 트와이스도 미국에서 공연 한번 하면 몇십억, 100억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200에 6번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탄도 하지 못한 정도의 성과를 지금 냈고 음반 판매량도 꽤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 팀도 지금 한번 공연을 돌면 글로벌 투어를 돌면 꽤 돈을 버는 그런 양상이라서 고연차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중저연차 쪽에서
아주 드러나고 있는 그런 후속팀이 없었다라는 거죠. 뭐 있지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만 엠믹스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그 경쟁하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아주 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성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3년간 기대했던 킥플립이 데뷔하면서 저연차 쪽에서도 뭔가 조금 반응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근데 지금 미리 뭐 공개한 어떤 이런 영상들 쪽에서는 꽤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뭐 그 관련된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시드리고 싶은 건 목표가로 9만 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 가격은 조금 제가 보기엔 너무 어이없는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의 가격을 쓰려면 적어도 한번 글로벌 투어 돌 때 몇천억 단위의 돈을 버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생겨야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JYP는 아직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서 목표가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JYP 어제 종가가 67,200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나왔던 레포트들 평균적으로는 8만 원 언더로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보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DS증권 레포트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 리포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2페이지짜리 아주 간단한 리포트인데 제목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도 공백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수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미국의 ISM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1월 달 1분기 들어서 추세적으로 ISM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미국의 뭐 전반적인 경기 동향은 2분기부터 원래 가속해봤기 때문에 1분기에는 다시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부진에 빠졌던 ISM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반도체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2023년부터 샀던 거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말 외국인들이 더 팔고 완전히 빠져나갈 거냐? 즉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정말로 폭발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는 조금 뭔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샀다 팔았다 정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의 확률로 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선택할까를 보면 12월부터는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장을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연기금이 뭐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자산, 외화 자산은 팔고 그다음에 원화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베팅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매도 공백, 확실한 매도 주체가 별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과 가장 연관도가 높은 미국의 ISM 지수가 고개를 들었으니 뭐 일정 부분의 반등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리포트 코멘트에서는 상반기 정도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상저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상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하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상고를 예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뭐 제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반기에 다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분기가 가장 성적이 좋았잖아요. 성장률이. 그게 우리 그 지금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다 집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뭐 하반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마도 부양책을 또 쓸 가능성, 추경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상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100%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 만큼 팔았으니 이제는 좀 비운 곡간을 담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은 P&T를 주셨는데 그 전에 살짝 어제 이 시간에 저희 SK하이닉스 소개해드렸어요. 뿌듯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 목표가를 주셨는데 19만 9,800원까지 어제 종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빅데이터 P&T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시나요? 네,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P&T에 앞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올해 한 해 반도체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의 논리는 늘 합리적이냐 이거를 좀 제 스스로 많이 반문하는데요. 지수가 여기서부터 높이 올라가려면 첫 번째 퍼즐은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부터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주 중심의 이제 뭐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적 기반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는 그 1월의 단기 전략으로 조금 회귀를 해보면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 이 질문지를 던져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뭐 대중국 제재 부분이라든지 강대강의 대치라든지 어제 좀 관세 부분에 대한 것이 선별적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화두가 됐거든요. 보편적 관세가 아니고 선별적 관세냐 이런 이야기들. 아침 뭐 여러 방송들에서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세스 2025가 끝났을 때 낙폭과대 반등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들이나. 그러면 다음 주에 있던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순환매로 넘어간다고 할 때 과연 2차 전지는 반등이 안 나올 것이냐, 그 안에서 실적 기반인 PNT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지로 귀결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도 보든 밸류에이션, 기본적 분석상 재무제표, 실적 기반 그렇게 지금 작년에 2차 전지들이 다 안 좋다고 해요. 결국은 섹터의 부침을 좀 받았다고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거의 선행 포워드가 지금 PER 기준으로 5.8배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데 2023년에 매출액이 5,400억을 찍었어요. 작년에 지금 9,500억 예정돼 있는데 이만큼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종목인데 시장에는 사실상 이 종목이나 이 종목보다는 수직계열화나 양극재단에 더 주목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전해질 부분. 사실 그 업체들이 워낙 뛰어난 기업이긴 했지만 실적이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파트들이 좀 올라갈 때 상승력이 더뎌지고 다시 한 이제 박스권에서 기관 행보 움직임을 가거나 뭐 이런 형태군을 띄었을 때 결국은 다른 섹터의 수급의 전환처를 찾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뭐 조선방산 정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2차전지의 PNT의 실적 기반인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매직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PNT를 좀 준비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게 조금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가 있어서 부담스럽다면 뭐 미국 시장에 SOXX라는 ETF가 있어요. 뭐 이런 대형주 위주의 반도체를 뭐 가시는 것도 괜찮고 또 SMH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TSMC 비중이 높긴 하지만 TSMC의 뭐 점유율이 지금 꺾일 일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대안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말 싫고 나는 큰 수익률을 바란다 이러면 이런 PNT 같은 종목은 재무제표, 밸류, 실적, 영업이익, 3박자가 들어가는 종목이지 않나. 여기서 전반적인 업황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접근 전략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뭐 저는 그 올해 좀 길게 보유한다면요. 충분히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올라가야지만 그래봤자 2차 전지 장비의 맥시멈 프리미엄이 20배 정도거든요. 그래봤자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단기 반등 정도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요. 일단 뭐 1차 목표가를 한 46,000원 정도, 지금 한 15% 정도 잡아보고요. 짧게 아직 업황 개선이 안 됐으니까 순저가도 타이트하게 36,600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체크인 빅데이터 PNT까지 알아봤습니다.